23년 1월 기준으로 봤을 때 전국 미분양이 지금 7만 5천 가구를 지금 넘어서면서 10년 만에 거의 최대치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미분양에 대한 그런 상황은 좀 어떤 건가요? 일반 아파트들은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보합으로 당분간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미분양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분양을 좀 다르게 좀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게 뭐냐면 미분양이 10만 호가 가면 위험 수위거든요. 지금 1월 달 기준으로 7만 5천 호까지 갔거든요. 네네. 전국이 7만 5천 호까지 갔는데 미분양이 왜 위험하냐면 우리나라가 선분양 제도죠. 땅을 사서 브릿지론을 일으켜서 이제 땅을 대출받아서 산 다음에 선분양을 하죠. 그러면 이제 분양 대금이 들어오잖아요. 계약금 들어오고 중도금 들어오면 지어. 그래서 끝나는 거거든요. 잔금 받아서 끝. 이런 구조인데 지을 때 누구 돈으로 지어요? 뭐 계약금도 들어오지만 기본적으로 PF 대출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일으키는데 그게 이제 금융권들, 뭐 금융사나 뭐 이금융권이나 은행권에서 돈을 빌려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양이 잘 끝나면 이제 해피하죠. 분양이 끝나면 대출 상환하고 분양 대금으로 하는데 미분양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분양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PF 대출을 회수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 물린 거지. 이제 다 인질로 잡힌 거야.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PF 대출을 일으킨 금융사들이 돈을 못 받는다는 얘기고 이 PF 대출을 일으킨 사업장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미분양 난 사업장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 그러니까 이게 금융시장으로 불똥이 튀면서 대한민국 경제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그래서 제가 한 2주 전인가요? 그 정책 만드시는 분들을 만나서 미팅을 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장 걱정되는 거는 미분양이다. 금융시장으로 불똥이 튀는 게 위험한 거지 일반 집을 산 매수자들이 집값이 떨어져서 아우성을 치고 하는 거는 사실은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정부가 집주인들 도와주려고 규제를 풀고 뭐 이렇게 하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설마 국토부가 집주인들 다주택자들 갭 투자하신 분들 그런 분들 살리기 위해서 대책을 내놓겠냐고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결국에는 지금 또 둔촌주공 구하기 뭐 이런 뉴스 나오듯이 이게 그렇게 심각하다는 거죠. 그냥 건설사들을 위한 게 아니라 거기 돈이 물린 금융사들이 금융이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금융이 경제거든요. 금융이 흔들리면 대한민국 경제가 끝이 난다. 그래서 굉장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대우건설이 440억 포기한 건 뉴스 보셨잖아요. 네. 그게 어디였죠? 울산입니다. 울산의 480세대 주상복합 건설 현장인데 대우건설이 왜 시공권을 포기했겠냐고요. 그게 어떤 단계냐면 제가 설명을 드리면 시행사라는 게 있어요. 땅을 사서 사업을 하는 주체, 네. 시행사고요. 시공사는 대우건설처럼 공사를 해주는 업체입니다. 시행사가 사실 규모를 보면 시공사, 대우건설은 대기업이고 시행사는 그렇게 대기업은 아니죠. 이제 땅이 있습니다. 땅을 사는데 시행사가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자기 돈 한 100억 정도 마련하고 땅이 한 1000억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1000억짜리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100억을 내면 900억은 대출을 받아야 되죠. 그걸 브릿지론이라고 합니다. PF 대출을 일으키기 전이에요. 땅을 사야 PF 대출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브릿지론은 900억을 받습니다. 그러면 자 금융사들이 뭐 몇 개가 들어갔는데 900억 땅을 이제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900억 가치가 없는 땅이에요. 그럼 900억 어떻게 줄 거야? 그래서 460억 대출해주고 나머지 440억은 시행사 니들은 못 믿겠어. 니들 돈 없잖아. 믿을 게 누구야? 딱 돌아보니까 대우건설이 보이네? 대기업이잖아. 이리 와. 네가 보증 써. 우리 부모님 세대들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보증 쓰지 말라고. 그렇죠. 잘못 쓰면 폐가 망신한다. 폐가 망신한다. 네. 대우건설이 보증을 쓴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연대 보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증을 440억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야 되잖아요. 사업을 가야 되는데 대우건설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두 가지가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금리가 빠르게 오르죠. 그래서 2022년 1월 달에 이제 대우건설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PF 대출을 1000억 정도 받으면 금리가 5.7%, 수수료도 있거든요. 네. 수수료 1% 정도 주면 3년 동안 180억 원 정도 금융비용이 발생할 거다. 오케이. 1년이 지납니다. 2022년 12월이 딱 되니까 오르잖아요. 인건비도 오르고 건축자재비가 오르다 보니까 이게 1000억만 빌리면 될 줄 알았는데 1200억에서 1300억 정도를 빌려야 돼. 대출 금액도 늘어나고요. 대출 금리가 10%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제 대우건설이 빡쳤다라고 하는데 수수료가 1%였는데 11%로 올라가요. 어머. 왜? 이제 그 PF 대출 해주는 입장에서는 시장 상황이 안 좋으니까 리스크가 크다. 그렇죠. 리스크 해지를 위해서 11%를 요구하는 거예요. 대우건설 입장에서는 180억 원에서 480억 원으로 늘어나요. 금융비용이. 우리가 지금 남는 게 공사해가지고 뭐 1600억 받아가지고 뗄 거 다 떼고 하면 이거 회수할 수 있어? 분양이 끝나면 회수라도 하죠. 이제 두 번째는 미분양이 발목을 잡습니다. 미분양이.
울산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2022년 1월 달 미분양이 395세대였어요. 지금 10배로. 그렇죠. 지금은 12월 달 기준에서는 3,570으로 늘었고요. 1월 달 기준으로 4,000이 넘었다고 네. 합니다. 리스크도 더 커지고. 야, 이런 분위기면 우리 안 되는 거 아니야? 480세대 중에 우리 몇 개가 분양될까? 지금 공사 현장, 분양 현장을 분위기를 보면 20% 이 얘기 하더라고요. 20% 아, 미분양이 20%가 아니라 계약이 20%. 계약 20% 되면 일단 성공이다. 야. 지금 그런 분위기야.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무슨 일을 가고 해서 어떻게든 소진을 할 수 있겠지만 일단 20% 달성하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우건설 입장에서는 될까? 금융비용 내고 끝날 것 같은데? 야, 그럼 우리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급보증한, 연대보증한 440억? 야, 이거 어떡하지? 계산해보니까 440억 날려버리는 게 나은 거죠. 잘못하면 1,000억 물릴 수도 있으니까. 미분양이 났어요. 거의 안 팔려. 그럼 시행사가 책임질 수 있을까요? 원래는 시행사가 해야 되는데 시행사가 책임 못 지면 그거 누가 또 하는 거야? 공사는 PF 대출을 일으키면요. 전제 조건에 뭐가 깔리냐면 책임 준공이 들어가요. 책임 준공. 책임지고 지어야 돼. 끝까지 돈 빌려서. 그럼 PF 대출 받아서 대우건설이 다 지어요. 1,600억 들어가지고. 지었는데 계속 미분양이에요. 준공은 미분양이 되면 대우건설은 그걸 땡처리 하든지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그렇죠. 완전 물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400억 포기하고 날렸는 게 결국에는 미분양에 답이 있는 거죠. 미분양에 답이 없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12월 달, 2022년 12월이 68,000이었고요. 1월 달이 75,000으로 나왔거든요. 속도가 너무 빨라. 이게 1년 전에 17,000인가 그랬거든요. 2만 초반이었나? 전국적으로 3배가 늘어나고 울산은 9배가 늘어났고요. 이 정도 속도라면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국토부 입장에서는 이 수치를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지금 국토부에서는 서로 입장이 좀 미묘하게 달라요. 청와대에서는 야, 좀 개입을 해라. 문제다. 매입을 해주든지 좀 해. 라고 하고 국토부 입장에서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 쉽게 매입해주면 안 돼. 라고 해서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언제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냐면 9만 호가 넘어가고 10만 호 가까이 육박을 하게 되면 이제 들어가야죠. 매우 위험. 10만 원 넘어가면 이제 금융시장까지 흔들리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흔들리거든요. 지금 현재 제 주변에서도 보면은 이제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꽤 되거든요. 왜냐면 그 전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분양권을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이 분양권을 계속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마이너스라도 이걸 던져야 될지 이 고민을 정말 많이 하세요. 고민되죠. 그분이 어떤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고 현재 몇 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해요. 그래서 물론 뭐 집 하나가 있고 갈아타기 위해서 내가 괜찮은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어 라고 한다면 원래 계획이 있었잖아요. 뭐 영문이 죽지 않는다라고 본다면 충분히 가지고 가셔도 저는 괜찮겠다. 저는 항상 바라보는 관점이 미분양도 그렇고요. 그냥 아파트 분양도 그렇고요. 관점이 뭐냐면 부동산 시장의 문제냐 아파트 자체의 문제냐를 좀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시장 가치가 문제냐 현재 가치가 문제냐. 현재 가치가 이제 아파트 같으면 역세권이냐 세대수가 큰 대단지 아파트냐 브랜드 아파트냐 학군이 좋으냐 편의시설이 좋으냐 다 괜찮아. 지역도 좋아. 좋은데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 뭐 둔촌주공이나 장유자의 레디언트처럼 아파트는 괜찮아요. 역세권에 분양가도 고분양가가 아니야. 괜찮은데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서 그냥 전체적으로 가격이 떨어져. 맞아요. 이건 이 아파트의 잘못이 아니야. 그 전에 분양받기 전에는 주변 아파트가 너무나 비쌌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이 분양가가 비싸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주변 아파트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내 물건이 되게 비싸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둔촌주공도 그런 거잖아요. 둔촌주공 8사가 뭐 13억 대 나왔다. 비싸다라고 하는데 분위기 좋을 때는 그런 생각 안 했죠. 그렇죠. 그라시움이 뭐 18억씩 뭐 이렇게 갔었잖아요. 20억 가까이도 갔는데 야 둔촌이 13억이면 저렴한 거지. 하지만 이게 떨어지다 보니까 그 메리트가 상당히 없어지는 건데 항상 우리가 좀 냉정해야 됩니다. 지나친 고분양가냐. 물론 고분양가 기준도 이제 주변 시세하고 따져봐야 되는데 새 아파트가 분양한 아파트는 새 아파트잖아요. 2, 3년 후에 입주하는 새 아파트고 주변에 있는 아파트는 새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입주 시기를 비교해 보면 5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더 좋아요? 분양 아파트가 더 좋지. 그러니까 당연히 같은 값이면 분양 아파트가 더 좋아요. 비교 우위에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얘가 지나친 고분양가가 아니면 부동산 시장이 회복이 되면 해결될 문제지. 이 아파트 잘못이 아니야. 부동산 시장의 문제라면 우리가 시장에 맡겨야죠. 시장이 회복 못하면 옆에 아파트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내가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느냐. 내가 도저히 감당이 안 돼. 이걸 가지고 갈 수 없는 수준이야. 나는 한참 분위기 좋을 때 가격이 아니면 나는 적자고 도저히 안 돼. 이런 분들은 전매해야 되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원래 갈아탈 생각이었고 뭐 자금력도 어느 정도는 되고 충분히 커버 칠 수 있다면 시장의 문제라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가져가셔도 되죠. 근데 이게 시장의 문제가 아니고 아파트의 문제야.
분양가가 미쳤어. 이런 아파트들이 종종 있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때문에 그런 게 많이 안 나오는데 예전에 일산에 2009년도에 그 두산 위브 제니스라고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3.3제곱미터당 평당 2,200만 원 때렸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주변이 평당 1,400도 안 됐었거든요. 완전히 고분양가를 때려버렸는데 될 리가 없지. 계약률이 뭐 0.1% 나왔나? 뭐 안 되죠. 안 돼가지고 뭐가 되냐면 나중에 홈쇼핑까지 등장하잖아요. 아, 안 사도 돼요. 그냥 전세로 살아보고 결정하세요. 뭐 전세 1억 5천. 관리비는 저희가 다 내드립니다. 막 이렇게 막 방송해도 안 팔려. 그래서 이게 언제 완판이 됐냐면요. 2020년에 완판이 됩니다. 11년 걸렸어요. 그럼 뭐 건설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두산 그룹 자체가 그냥 뼈다가 늘려버리고 구조조정하게 되고 수많은 문제들이 양산됐단 말이에요. 이런 지나친 고분양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부동산 시장이 좋아져도 2020년이면 거의 오르고 올라서 꼭지잖아요. 겨우 소진이 됐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거고 괜찮았는데 주변 시세가 좀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아파트는 역세권이고 뭐 브랜드 아파트에 괜찮아. 이런 아파트들은 가지고 가셔도 돼요. 그래서 미분양도 고를 때 그런 기준에서 고르시면 되고 분양 받으신 분들도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문제되는 게 뭐냐면 분양권을 여러 개 하신 분들. 5억짜리에 계약금 10% 내면 5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오르면은 5억짜리가 10% 오르면 5천만 원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10%만 올라도 나는 100% 수익률이거든요. 그렇죠? 얼마나 좋아. 이게 분양권 투자의 장점이거든. 또 전매도 규제 풀리면 전매도 할 수도 있고. 근데 3개, 4개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분양권 투자의 전제 조건은 입주 전에 팔아야 돼요. 전매가 전제 조건인데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는 피 붙여서 다 팔죠. 근데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안 팔리지. 누가 사? 아, 분양 받은 분도 불안해서 지금 포기하는 판에. 그러면 3개를 분양받으신 분들은 5억짜리 3개를 받으면 15억이잖아요. 내가 결국에는 15억을 책임져야 되는데 대출도 잘 안 나와요. 분양권 3개 있으면 1개는 어떻게든 내가 뭐 어떻게든 끌고 갈 수 있는데 3개는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결국에는 가격을 떨어뜨리게 되고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나오는 분들이 이렇게 감당이 안 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2012년도, 13년도에도 마이너스 프리미엄 물건들이 수도권에 나왔는데 이런 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도 또 피해자들이 좀 있어요. 내가 스스로 판단을 물론 했겠지만 프로모션 하시는 분들이 공격적으로 야, 1개 사서 뭐해? 아우 1억 5천 있다며. 그럼 3개는 사가지고 오르면은 그냥 아유 10%만 올라도 1억 5천 벌잖아요. 해서 심지어는 저는 그런 경우들도 봤거든요. 과거 사례지만 그분이 하나 서줘요. 종이에. 내가 책임진다고. 도장까지 찍어줘. 누가 책임져? 아무도 책임 못 지지. 그 종이 쪼가리거든요. 시행사나 시공사가 보증을 서줘. 그런 거는 괜찮아요. 걔들이 책임지겠지. 특히 시공사, 건설회사가 책임진다는 건 괜찮은데 그 이름도 모르는 담당자가 지가 지 이름하고 사인해주면 그거 뭐야?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 현혹되지 마시고 반드시 철저하게 가치 분석을 한 다음에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 분양권 투자할 때는 항상 전제 조건이 상황이 갑자기 바뀌었을 때 분양권이 안 팔릴 수도 있겠다. 입주할 때까지 분양권이 안 팔리면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를 고민한 다음에 1개, 2개 정도 하시는 거는 괜찮겠지만 내가 감당이 안 되는데 뭐 5개 했다. 무조건 100% 팔아야 돼. 안 팔면 난 망해. 이런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일단 그럼 기본적으로 내가 분양권을 보유해야 할지 팔아야 될지 그 기준점을 잡을 때는 입지 대비 분양가가 고평가되어 있는지 여부를 보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거를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는지 감당이 가능한지 여부 요 2가지를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굉장히 좀 매력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투자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긴 한데 그에 따른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충분히 좀 고려를 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제일 좀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정부가 이 미분양분을 사서 해결을 해줘야 되냐 아니면 그냥 냅둬야 되냐 시장에 맡겨야 되냐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궁금해요. 저는 매입하는 건 일단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지금 또 LH가 1년에 15,000원 정도는 매입을 해요. 근데 아파트를 매입, 뭐 빌라 같은 것도 매입하고 이제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지금 문제는 미분양이 왜 발생하는지 미분양이 늘어나는 추이가 문제거든요. 이걸 무조건 사준다고 해서 뭐 빈산만도 아니고 빈산만 정도 되면 한 2,000조 있으니까 뭐 그래 500조 줄 테니까 한번 사봐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LH가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문제는 미분양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저는 이번에 국토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니들이 자구 노력을 좀 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분양가를 10% 인하해. 니들 수익을 줄여. 어차피 물렸잖아. 아니, 해결이 안 되면 정부한테 도와달라고 하기 이전에 니들 수익을 줄여서 분양가를 내리고 중도금 대출도 무이자로 해. 옵션 무이자 뭐 무상으로 해. 혜택을 충분히 니들 자금 노력을 하고 그래도 시장이 안 좋아서 미분양이 나고 금융시장이 위험할 때는 우리가 개입을 해줄게 라는 기준이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아마 10만 세대 가까이 가면 아마 그렇게 나올 것 전국 같습니다. 미분양이. 네. 네. 과거에도 두 차례가 위기가 있었거든요. 2009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16만 호까지 갔었어요. 미분양이. 16만 호까지 가서 그때 한번 나왔고요. 2012년도인가 11년도에도 9만 호 좀 넘어가니까 또 정부가 개입을 했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개입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느냐? 직접 매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제 혜택을 주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세제 혜택을 줘야 된다고 보죠. 매입하는 건 만약 우리가 매입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고르고 골라서 진짜 좋은 입지에 그렇죠. 가격도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고 하면 100억을 우리가 미분양 난 거를 95억에 사지는 않을 거잖아요. 야, 네가 물렸으니까 저렴하게 70억에 넘겨 라고 할 거잖아요. 100억짜리를 70억, 60억에 매입할 수 있다면 저는 LH가 매입해도 된다라고 봐요. 위치가 좋은 곳이라면. 청년주택으로 활용을 하든 임대로 활용을 하든 왜 저렴하게 사고 나중에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면 회복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거 보면 그렇지도 않거든요. 건설회사도 그냥 뭐를 해줘도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무분별하게 이렇게 매입하는 거는 반대고요. 진짜 좋은 입지에 가격 조건이 좋은 곳들 선별 위주로 매입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세제 혜택은 뭐냐면 앞서서 우리가 양도세 특례 조특법 99.2항 이야기했는데 미분양 집을 사면 아파트를 사면 세제 혜택을 주는 거죠. 취득세 감면, 5년간 양도세 면제. 근데 이제 그걸 뭐 무조건 하기보다는 이제 좀 다주택자들한테는 바로 혜택을 안 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죠. 나온다면 무주택자가 미분양 주택을 사면 취득세 감면, 5년 동안 양도세 면제. 이런 카드는 저는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만 호 정도 가까이 또는 10만 호가 넘어가게 되면 이런 카드 정도 나와서 실수요자들은 또 집을 사야 되니까요. 무주택자들도 괜찮잖아요. 요즘 분양가 상한제 걸려서 분양가가 아주 높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10% 정도 추가 할인을 해주고 또 정부가 취득세도 감면해주고 뭐 여러 가지 혜택들 중도금도 무이자 해주고 확장도 공짜로 해주고 이렇게 해준다면 무주택자들이 충분히 내 집 마련을 하는데 좋은 디딤돌로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좀 콜라보를 좀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는 좋겠다. 하지만 무조건 기준도 없이 그냥 사면은 다 해줄게. 이거는 진짜 나중에 하다가 안 되면 이렇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일단 지금 거론되고 있는 내용은 이렇게 무주택자들이 미분양을 사면 세제 혜택을 줄게. 대신 건설사들 니들이 자구 노력 먼저 해. 이 정도로 지금 뭔가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현재 7만 5천 가구. 근데 네. 대표님이 제시해 주신 기준 9만 호면 조금 위험한 수준이다. 네. 그럼 지금 얼마 안 남은 거잖아요. 얼마 안 남았죠. 그럼 지금 제가 듣기에는 조금 무섭다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근데 이제 국토부가 네. 또 믿는 구석이 또 하나 있죠. 최근에 1월 달에 규제를 좀 풀어줬잖아요. 네. 그래서 무순위 청약 범위를 넓혀줬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해당 지역 거주자 중에 무주택자들만 무순위 청약, 그러니까 정당 계약이라고 하잖아요. 먼저 당첨되신 분들이 계약을 하고 예비 당첨자들이 하고 그래서 남는 물건들은 이제 무순위 청약으로 하는데 해당 지역 거주자의 무주택자들만 할 수 있게 해주다 보니까 굉장히 제한적이죠. 원래는 이런 기준이 없었거든요. 원래는 전국에 집 있는 사람들도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는데 집값이 오르니까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규제를 한 건데 그 규제를 풀어준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 3월부터. 그러면 국토부에서는 지켜볼 거예요. 이제 풀렸잖아요. 전국적으로 이제 부산에 계시는 집 있는 사람도 서울에 무순위 청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토부는 증가 속도가 완화가 될 거다. 이렇게 이제는 빠르게 안 늘어날 거야. 라는 걸 예의주시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보는데 7만 5천인데 1월 달에 7만 5천이고요. 아마 2월 달까지는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는데 8만 얼마인데 3월 달 통계를 봤는데 조금 줄어들어. 그러면 이제 조금 안도의 한숨을 쉬겠죠. 조금 속도 조절할 거. 계속 이렇게 늘어나면 빨리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변수가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속도는 좀 둔화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특히 서울하고 수도권 지역. 이게 지역별로 또 편차가 커요. 맞아요. 근데 이게 약간 효과가 약간 제한적일 수도 있는 게 서울 수도권은 지금 미분양이 또 아주 많지도 않아. 거의 미분양의 전체 80% 이상이 지방에 그럼요. 집중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방이고요. 서울은 아직도 1000세대가 안 돼요. 뭐 900 몇십 세대? 인천도 2000 몇백인가? 뭐 이 정도인가? 그 정도잖아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 다 합혀서 3만 호가 넘어가면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는 위험 수위라고 하거든요. 서울 수도권이 이제 12,000, 13,000이면 맞아요. 서울 수도권 아직 멀었고 지금 규제를 풀어줬잖아요. 풀어주면 서울 수도권이 또 먼저 미분양이 소진이 돼. 그렇죠. 이게 빨대 효과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빨대 꽂아주면 빨대 타고 올라오거든. 백화점도요. 우리 지방에 KTX 노선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망했냐면 지방 백화점이 장사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지방에 있는 백화점이 있는데 명품 백을 하나 사요.
지방 백화점 가서 살까요? 물건이 많은 서울을 와서. 서울에 서울 와서 사죠. 사죠. KTX 타면 2시간, 3시간 하면 맞아요. 오는데 하루 날 잡고 서울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런 현상, 그러니까 서울 집중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미분양도 마찬가지죠. 우리 생각이 똑같잖아요. 아, 인구도 서울 수도권은 인구가 그렇지. 인구도 수요도 많지. 인구 감소도 좀 괜찮지. 경제도 좀. 서울 수도권은 버틸 거야. 일본 도쿄도 버티니까. 그러면 서울 수도권의 미분양을 사고 싶지. 지방에 사고 싶겠냐고. 그쵸.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서울 수도권은 미분양이 줄어들 수도 있는데 지방은 또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서 만약에 미분양 대책이 나오면 지방 무주택자들이 지방 미분양을 사면 그런 세제 혜택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님께서는 현장에 좀 오래 계신 분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하락장 상승자한테 되게 상담 같은 걸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무주택자든 1주택자든 지금 이렇게 하락장에서 꼭 지켜야 할 뭐 기준이나 원칙 같은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지 기준요?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준은 항상 똑같은 기준이죠. 부동산 시장은 항상 오르고 내리고 한다. 그래서 당신이 가지고 계시는 물건이 첫 번째 물건 가치가 있느냐. 현재 가치가 괜찮은 물건이냐. 보유 가치가 있는 물건인데 시장이 안 좋은 거냐. 아니면 보유 가치가 안 좋은데 시장에 편승해서 더 나빠진 거냐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내가 집을 뭐 2채를 가지고 있다면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2채의 가치를 먼저 평가를 해봐야죠. 역세권이냐, 지역은 어디냐, 뭐 가격은 어떠냐, 가격 탄력성은 얼마나 좋으냐. 가격 탄력성도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고점을 확인했잖아요. 2021년 뭐 하반기, 네. 하반기 그 정도로 본다면 저는 5년 기준에서 한번 뽑아봤거든요. 그러면 2배, 5년 기준에서 그 2017년 가격과 2021년 말 가격을 비교해가지고 2배 이상 상승하면 괜찮다. 첫 번째 시장 가치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 제가 보는 기준은 2020년, 2021년에 좀 연끌해서 좀 많이 샀잖아요. 네. 17년, 18년, 19년 안 오르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급등을 했느냐. 2020년, 2021년에 급등을 그런 한 지역들을 많이 아파트냐. 했죠. 네. 아니면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가줬느냐를 보는데 저는 꾸준하게 올라간 아파트들은 저는 괜찮다고 봐요. 꾸준하게 수요가 유입이 되면서 충분히 하는 거고요. 마지막에 오르는 아파트들은 수요층의 유입이 빨리 안 되는 거예요. 가격 탄력성이 낮은 거야. 하다가 마지막에 막 수요들이 막 폭증하면서 그냥 몰려서 그냥 여기가 저렴하니까 여기는 몰려들어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보다는 꾸준하게 올라가는 아파트가 좋겠다. 그래서 본인의 아파트를 이렇게 좀 꼼꼼하게 가치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을 또 검증을 하고 내 자금 능력을 봐야죠.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이며 지금 당장 답이 안 나온다면 대출도 빨리 안 떨어지잖아요. 우리 금리 한번 볼까요? 금리는 3가지 포인트로 봐야 되거든요. 언제까지 올라가느냐. 아직 올라가는 게 끝이 안 났어요. 저는 3가지 관문으로 보는데 첫 번째 관문은 언제까지 올라가느냐. 두 번째 관문은 멈춰요. 동결되면 얼마나 유지가 되느냐. 세 번째 기준은 떨어질 때 얼마나 빨리 떨어지느냐. 이 3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첫 번째 관문 통과하지 않았고요. 조만간에 통과할 거로 예상을 했는데 미국 보니까 또 이게 네. 상반기가 넘어가나 뭐 하반기까지 가나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무튼 뭐 올해 상반기 늦어도 이제 하반기 정도 되면 인상은 멈추겠죠? 멈추면 바로 떨어질까? 저는 한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좀 동결, 지켜보겠죠, 관망.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국은행이든 미국이든. 그러면 또 6개월, 1년 가죠? 내려가는 건 한국은행은 항상 0.25, 물론 경제 위기 때는 0.5로 내리지만 3.75 정도로 예상을 해보면 한 번 더 올린다라고 보고요. 3.75에서 우리 시장에서 원하는 수준. 기준금리가 1%대 가야 대출금리가 2%대 정도 되고요. 대출금리가 2% 정도 돼야 우리가 부담이 상당히 없잖아요. 이 정도면 대출 받을 만하니까 그 정도 수준까지 가려면 2% 정도 떨어져야 되잖아요. 2%포인트가 떨어져야 되는데 2% 0.25씩에서 8번을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8번은 어느 세월에. 그러니까 그것도 떨어지는 것만 해도 저는 2, 3년이 걸린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3년 보는 이유가 금리가 내려가는 게 그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대출이자 부담을 나 올 상반기 넘어가면 나 못 버티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충분히 보수적으로 세워서 한 2, 3년 정도는 높은 금리를 낼 수 있는 자금 계획도 충분히 좀 버틸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야겠다. 그게 안 되는 분들은 뭔가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변수가 전세잖아. 전세가 같이 떨어졌거든. 전세가 언제 올라가느냐인데 올라가긴 올라갈 거예요. 최근에 이제 전세 거래가 좀 늘어납니다. 현장 상황을 보니까 수요자들은 항상 옳은 판단을 하거든요. 최선의 선택을 하는데 12억짜리 전세가 8억으로 떨어졌다라고 쳐요. 8억으로 떨어지면 4억이 떨어졌죠? 월세는 12억 기준에서 월세가 아직도 살아있어요. 왜? 월세를 많이 찾으니까. 그래서
월세가 유리하니까 월세로 갔는데 이제 전세는 8억이 됐는데 월세는 12억 기준이니까 시장의 수요자들이 갸우뚱하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또 정부에서 은행권 돈잔치를 비판하면서 이제 금리 내리라고 조금 내렸잖아요. 살짝 내렸거든요. 살짝 내렸기 때문에 시장 수요자들이 이 정도면 전세가 유리하지 않아? 전세 많이 떨어졌잖아 라고 해서 최근에 전세 거래가 좀 늘어나긴 합니다. 그래서 금리 상황에 따라서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는 있는데 가파르게 올라가긴 힘들 거예요. 왜? 2+2 계약갱신 청구도 있고요. 또 임대사업자들은 또 5%밖에 못 올리기 때문에 올라가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본다면 한 3년 정도 시차를 두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내 가지고 있는 집이 보유 가치가 있고 그런 가치가 있는 집이냐, 내가 3년 이상 버틸 수 있냐라고 하면 당연히 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특히 1주택자들은 가급적이면 가지고 가셔야 돼요. 집 하나 있는 거 팔고 무주택으로 있다가 떨어지면 집 사야지 하면 지금 또 막 고민될걸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이제 팔았어요. 맞아요, 운 좋게. 맞아요. 팔아서 이제 또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분은 고민이 엄청 될 거예요. 아, 지금 들어가야 돼? 1월달 들어가려고 하니까 좀 아쉽죠? 그러면 1월달에 금매 가격으로 살려고 하니까 또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려. 아, 이 호가대로 사야 돼. 기다렸다가 떨어지는 걸 사야 돼. 하다가 또 살짝 떨어지면 또 불안하거든요. 더 떨어질 줄 알고. 결국에는 타이밍 못 잡기 때문에 저는 1주택자들은 그냥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가셔라.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1주택이 보유 가치가 낮다면 그냥 갈아타기 해라. 어차피 같이 떨어졌다면. 더 떨어진 아파트들. 평소에 내가 가고 싶은 아파트가 있는데 우리 집은 25% 떨어졌는데 걔는 33% 떨어졌어. 그럼 그쪽으로 갈아타도 되잖아요. 그렇게 1주택자들은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다주택자들은 뭐 알아서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겠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굉장히 혼돈의 상황이다. 그래서 좀 냉정하게 시장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뭐라 그럴까요? 뭐 영원히 폭락? 뭐 이런 거는 바라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요.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겁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도 않고요. 또 장기적으로 우리 화폐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이게 필요한 게 왜 3년 또 얘기를 하냐면, 심리적도 있지만 화폐 가치가 물가 많이 오르잖아요. 물가가 오르면 돈 가치,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데 이게 실시간으로 반영되진 않거든요. 최근에 물가 이래 올랐는 게 나중에는 화폐 가치로 반영이 되면서 실물 자산으로 또 전이가 돼요. 그래서 지금 1억하고 10년 전 1억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올랐는 물가들이 아파트 가격에 반영이 돼요. 그러면 아파트 가치가 20억이 비싼 게 아니네? 라고 이제 적응할 때가 오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고 이제 몇 년이 지나면 이제 그게 서서히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인구 이야기 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인구도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출산율 줄어들죠? 심각하긴 해요. 우리 절대 인구가 이제 2020년 이후에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줄어드는 건 맞는데 주택 구매 연령은 40에서 69세 정도거든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20년이 지나면 상당히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20년 후를 고민한다면 진지하게 진짜 좀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5년, 10년 후를 생각한다면 인구 감소 영향은 아직은 크지는 않은데 지역별로 편차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서울 수도권이나 광역시 같은 경우들은 인구가 오히려 유입이 되는데, 지방 중소도시들, 50만 이하 인구를 가진 중소도시들은 지금 또 진행 중이고요. 더 빨리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전국이 모두 오르는 시대는 쉽지 않다. 인구 구조를 보면 좀 지나가고 있고,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1인 가구 수가 늘어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하고 하지만 1인 가구들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뭐 외국인들이 뭐 유입이 되고 뭐 얘기하는데, 외국인들이 우리 아파트를 살 만한 소득 수준이 되는 고급 외국인들이 잘 유입되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이 와가지고 잘해야 오피스텔이나 원룸, 임차 수요로 들어가는 거지 아파트 수요로, 매매 수요로 들어오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되겠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그 정도 심각하진 않고 서울 수도권이나 5대 광역시 또는 지방 중소도시는 좀 구분해서 판단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지금 지방에 살고 있어서, 특히나 이제 지방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고민하는 부분이, 내 집을 이제 마련을 할 때 이런 이야기,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이제 지방은 더 힘들어질 것이다. 힘들어지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수도권에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충분히 고민할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뭐 제가 서울 수도권을 또 펌핑하고 뭐 이런 건 아닌데, 이제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내 집이 나중에 내 자식한테 또 집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저도 고향이 지방인데 이번에 깜짝 놀랐는 게, 이제 명절 때 이제 제 애 데리고 시내 이제 유튜브 찍는다고 한번 카메라 들고 갔는데, 한 집 건너 하나씩 공실이에요. 그 서울 명동 같은 그런 시내가 있는데 완전 공동화 현상이 생겨서 주변에 택지지구가 이제 개발이 되면, 서울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3기 신도시가 생겨도 서울의 상권이 아무런 영향이 없거든요. 인구도 아무런 영향이 없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수요 자체가 줄어드니까 좀 깨끗하고 새 아파트로 가고 싶잖아요. 그쪽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경쟁력이 약간 구도심도는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공실이 굉장히 심각한데 저는 와, 이게 무슨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걸 제가 느끼고 왔는데 지방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내 집 마련할 때도 이제는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 물론 내가 실거주 목적이지만 솔직히 오르는 집을 사고 싶지. 안 오르는 집이야. 그러면 굳이 취득세 내고 재산세 내고 나중에 혹시라도 남으면 양도세 내고 나면 남는 것도 별로 없는데 굳이 차라리 전세 살거나 뭐 월세를 사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나는 실수요자니까 그 지역에 꼭 거주해야 돼 라는 생각은 저는 좀 버리시는 게 좋겠다. 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꼭 서울에 뭐 아파트를 사라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시장 상황을 보고 서울 아파트 가격이 충분히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또 우리 자녀들이 서울에 또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요. 충분히 가격이 떨어지면은 저는 급매물 같은 거 구입하셔도 좋지 않을까. 시장 상황을 보고 정부 대책을 본 다음에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집 사지 말라는 얘기가 또 될 수도 있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뭐, 일단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고민이 그래서 저는 되기 좀 구분해야 때문에. 되고, 지방에서도 이제 본인이 알 거예요. 아마 느끼고 있을 거예요. 우리 동네, 우리 지역이 인구가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는 뭐 인터넷 사이트 찾아봐도 다 확인할 수도 있고요. 아마 체감적으로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점은 충분히 감안하셔서 저는 준비를 할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주거와 투자는 좀 구분할 필요도 있어요. 두 마리 토끼 잡기 진짜 힘들거든요. 거주도 해야 되고 투자 가치도 해야 되고 이게 진짜 힘들기 때문에 차라리 뭐 선택을 해야 된다면 좀 괜찮은 지역에 전세 끼고 투자를 한 다음에 나는 뭐 전세나 월세를 사시는 것도 사실 그걸 투기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 나 집 하나 있는데. 저는 2주택까지는 저는 솔직히 투기라고 보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집 하나 있는데 팔고 어디 갈 거야? 집 2개 정도는 가질 수 있잖아요. 하나 사고 갈아타기 위해서 또 내 자녀를 위해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노후라든지 투자를 생각하면 사실은 뭐 2주택까지는 저는 가야 된다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2주택까지는 좀 욕심을 좀 내보자 라는 생각입니다.